그러면 과연 지금 내 몸을 채우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어쨌든 나는 지구에서 나고 자란 존재니까 내 몸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재료들의 원산지는 지구 어딘가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진짜 기원이 지구가 아니라 바로 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수천 수백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과 지금의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문학은 뭘 할 수 없는 과학이라고 했죠? 실험.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연구한다고 했죠? 관측.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천문학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측을 할 거예요. 사실 별을 관측한다라고 했을 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구에 앉아서 별의 겉모습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한 유명한 성단의 사진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자, 잘 보시면서 관측을 했을 때 가장 별들마다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겉모습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좀 달라 보이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어떤 애는 빨갛게 빛나고 있고 어떤 애는 좀 허옇고 파랗게 빛나고 있고 또 어떤 게 좀 달라 보이나요? 크기, 즉 밝기입니다. 사진 속에서 크게 찍혀있는 별은 밝게 빛나는 별이고요. 좀 작게 보이는 별들은 어두운 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별의 전부예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아주 삐까번쩍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는 별의 정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별이 얼마나 열심히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별의 밝기, 그리고 별이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의 색깔. 물론 더 좋은 망원경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별의 밝기와 색깔을 더 적은 오차로 더 정밀하게 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칼 세건의 코스모스에서 읽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인류의 그 천문학적 발견들이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딸랑 이거 두 개를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이렇게 또 비비고 해가지고 나온 다양한 방식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걸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유추하느냐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또 천문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별의 색깔과 관련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보통 뭐 수도꼭지를 보면 차가운 물은 파란색이고 뜨거운 물은 빨간색이다 보니까 일상 속에선 뜨거운 색깔 했을 때 빨간색, 차가운 색깔 했을 때 파란색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별빛이나 불꽃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고 파장이 짧다는 건 오밀조밀하게 아주 열심히 진동을 한다는 거고 열심히 진동을 한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거고 파장이 짧은 빛은 푸른 빛을 띠는데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온도가 뜨겁습니다. 반대로 파장이 긴 붉은 빛은 파장이 기니까 천천히 진동하고 에너지가 낮은 빛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미지근한 빛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빛의 세계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파랗게 보이고요. 온도가 미지근할수록 붉게 보여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별의 밝기, 그리고 별의 온도를 보여주는 별의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저 꼴랑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별을 연구를 하는지 지금부터 그 디테일의 마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까 봤던 별 사진이죠.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각각의 별들을 별의 색깔, 온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거고요. 또 별의 밝기에 따라서 배치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 별의 색깔, 온도에 따라서 파랗게 빛나는 뜨거운 별들은 왼쪽으로 옮길 거고요. 더 미지근하게 빛나는 붉은 별들은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밝기에 따라서 더 밝은 별들은 위로 올리고 더 어두운 별들은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세로축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점점 밝기가 밝아지는 방식으로 배치가 바뀐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의 밝기와 색깔은 그냥 막연하게 무작위하게 분포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어떤 물리학적인 패턴과 법칙에 따라 놓여 있는 것처럼 이런 일관된 트렌드를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실제 관측한 별의 밝기와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X축은 별의 색깔, Y축은 별의 밝기로 했을 때 별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그림을 그린 거죠. 일종의 별을 토대로 한 인구 통계조사, 센서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들이 분포하는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포가 하나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 대각선의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한 별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보편적인 흔해 빠진 별들이다. 가장 쪽수로 봤을 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장 대다수를 이루는 별이다 라고 해서 메인에 해당하는 시퀀스의 별, 우리말로는 주류에 해당하는 계열을 구성하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인 시퀀스 스타, 우리말로는 주 계열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태양도 지극히 평범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 중에 주황색 점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왜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별들은 저 주계열성처럼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주계열성의 아래쪽 별들은 색깔이 붉습니다. 그럼 이 별은 온도가 미지근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별이죠. 미지근하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하얀 쪽으로 이동하죠. 별들의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우니까 밝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연한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또 이상한 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를 볼까요? 똑같이 붉은 별이에요. 온도는 똑같이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위에 찍혀 있죠. 저 정도면 우리 태양보다 뭐 1000배, 10,000배 이상 밝다는 건데 어떻게 저 미지근한 온도로 주제 넘게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을까? 되게 이상하죠? 반대로 여기 왼쪽 끝에 있는 별들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어둡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 불쌍한 별들은 이렇게 뜨거우면서 어째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있는 걸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더 어둡게 보일 거고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더 밝게 보일 텐데 지금의 비교에서는 그 거리 효과를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리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밝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거리가 아니라면 크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별들은 엄청나게 크기가 큰 별이에요. 그래서 온도 자체는 미지근하지만 열기를 내뿜고 있는 얼굴이 너무나 큰 거죠. 얼큰이 별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얼굴이 내뿜고 있는 빛을 다 모으면 엄청 밝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 별들은 너무 작아요. 온도 자체는 너무나 뜨겁지만 그 온도를 내뿜고 있는 얼굴의 사이즈가 너무 소두라서 그걸 다 모아봤자 아주 어둡게 보이는 거죠. 사실 천문학자들은 이름 지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네이밍 센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빨갛고 큰 애들은 레드 자이언트,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요. 하얗고 왜소한 애들은 흰 난장이,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망원경으로 봐도 별은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별의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밝기와 색깔, 그 두 가지의 물리량만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문학이 천체 물리학으로 바뀌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별들의 사이즈로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태양을 출발해서 한번 여러 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조만간 이제 겨울이 되면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에 리겔이라고 하는 푸른 별이 있고요. 또 오리온 자리를 함께 이루고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참고로 베텔기우스는 조만간 수명이 다 끝나서 아주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질 운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곧 죽을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별이 현재 천문학자들이 사이즈를 재서 그 대략적인 크기를 알고 있는 별 중에 가장 크기가 큰 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지금 태양은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태양을 끌고 와서 이 별 가운데 태양을 둔다라고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목성 궤도 정도까지가 이 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가스덩어리 하나잖아요. 별 하나인데 별 하나가 태양계 전체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거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별들을 쭉 모아놓고 얘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런 별들의 생로병사를 쭉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도 천문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천문학자이지만 천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간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를 내가 생애 안에 이해를 하겠다? 이건 전 되게 버릇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 역사에 비교했을 때 정말 찰나를 살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루살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별들을 쭉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기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 하나를 붙잡아 놓고 그 하나의 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보려면 10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갓 태어난 아기 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곧 죽을 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모니터링을 하면 별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죽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시간의 벽을 허물어서 우주의 생로병사를 연구하고 있는 바로 그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그 체스판에서 말 모가지를 자른 것처럼 생긴 나이트, 기사 말과 되게 비슷한 가스구름이 하나 보일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자, 그쪽으로 제가 쭉 줌인을 해볼게요. 쭉 들어가면 정말 말 머리에 형상을 하고 있는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홀스헤드, 말 머리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거대하냐면 말의 정수리부터 목젖까지의 거리가 4광년이에요. 아주 크죠? 이런 거대한 스케일로 뻗어있는 우주 먼지 구름들이 중력으로 반죽되고 높은 밀도로 모이게 되면 이제 그 속에서 아기 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곳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독수리 성운 속에 약간 그 호미곶, 손가락 동상처럼 생긴 되게 독특한 먼지 기둥인데요. 이 높은 밀도로 뻗어있는 먼지 기둥 속에서 지금 수천 개의 아기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기둥을 천문학자들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되게 멋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죠. 이처럼 우주 공간에 높은 밀도로 반죽된 거대한 먼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 조금씩 아기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우주 공간에 가스 구름이 떠 있으면 이 가스 구름 속에서 작용하는 첫 번째 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력? 맞아요.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미세한 중력으로 잡아당기면서 조금씩 수축을 하게 되고요. 가스 구름이 수축을 하다 보면 점점 중심부의 온도도 뜨거워지고 밀도도 바글바글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수축하기 전까진 이 가스 구름의 중심부의 밀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스 구름을 채우고 있던 양성자 같은 입자들끼리 굳이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지간하면 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밀도가 올라가고 또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바글바글해진 입자끼리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래라면 서로 붙어있고 싶지 않았을 같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원자핵들끼리 어거지로 충돌하고 합체하게 되면서 이때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덩치가 작은 원자핵들이 융합을 해서 더 덩치 큰 원자핵으로 합체한다라고 해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막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별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까까지는 오직 자신의 육중한 중력에만 의지해서 가스 덩어리가 수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핵융합 엔진이 점화되고 뜨거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의 온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내부가 뜨거워지면 바깥으로 팽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까진 중력으로만 수축을 했지만 조금씩 뜨거워지는 온도로 인해서 다시 중력에 대항하는 바깥으로 팽창하고 싶어하는 반발 압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충분히 내부 온도가 많이 뜨거워져서 중력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나 작아지지 않겠어 라고 딱 버틸 수 있을 만큼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고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뜨겁게 달궈진 가스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으로 정지한 평형 상태다라고 해서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 이 정역학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 인정하는 진정한 스타, 별로 부르기 위해선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내부에서 충분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져서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탈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가스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별이지만 목성과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목성 밝게 보이지만 그건 목성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태양처럼 스스로 탈 수 있는 애들만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그 뜨거운 압력으로 자신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에 대항해서 버틸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안정적인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별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죽어가게 될까요? 우리 태양 정도로 그다지 무겁지 않은 가벼운 별의 죽음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별은 그 내부에 중심에 쌓여있는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의 재료를 주로 핵융합의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중심부부터 연료가 고갈되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수소를 모아서 헬륨 찌꺼기를 만들고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엔진을 또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너무 많은 찌꺼기가 쌓였을 때 엔진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까진 내부에서 엔진이 만드는 뜨거운 압력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력에 대해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남죠? 중력만 남아요. 그래서 중력을 통해서 갑자기 별의 중심부가 와르르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차례 별 내부가 붕괴하면서 다시 짓이겨지다 보니까 내부를 감싸고 있는 그 외곽층의 껍질 부분의 온도가 살짝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전까지 핵융합의 재료로 쓸 수 없었던 외곽의 물질까지 다시 다음 단계 재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과 지금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중심부에 있는 요것만 태웠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바깥의 껍질층까지 뜨거워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훨씬 더 막강한 압력으로 별을 팽창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막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별의 외곽층은 거대하게 부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엄청나게 온도가 미지근하지만 너무 사이즈가 커서 밝게 보이는 별, 바로 적색거성 단계에 해당하는 별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살쯤 되었고요. 태양의 질량을 봤을 때 태양 정도의 별은 100억 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태양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의 절반 정도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 10억 년, 20억 년 정도까지 흐르게 되면 태양도 결국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은 태양 표면 속으로 수성도 호로록, 금성도 호로록, 그리고 아마 터지기 직전 우리 지구까지도 호로록 태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태양은 터지기 직전에 지구와 화성궤도 중간 정도까지 부풀었다가 뽕 하고 폭발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일찍이 우리 인류는 하늘에서 거대하게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태양을 보면서 최후를 준비할 수 있겠죠. 물론 수십억 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 같은 별들이 딴 터지고 나면 이제 별을 감싸고 있던 외곽층은 벗겨져 날아가게 될 거고요. 그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별의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둥글게 바깥으로 날아간 이 별의 잔해는 멀리서 봤을 때 마치 태양계 행성을 보는 것처럼 둥글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성운을 뭐라고 하냐면 행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운이다 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 플래네터리 네뷸라라고 부르고요.
이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 그 속에 노출된 씨앗을 생각해 보면 별 속에 있었으니까 엄청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뜨겁겠죠. 그리고 껍질은 날아갔으니까 사이즈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졌어요.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엄청 뜨겁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어둡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백색 외성. 맞습니다.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는 태양 정도의 별들의 최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서서히 부풀던 별들은 그 거대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사방으로 둥근 잔해를 남기게 될 거고요. 그 중심에 수소와 헬륨을 잔뜩 짓이겨서 모아놓았던 탄소 같은 애들이 뭉쳐진 백색 외성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태양이 죽고 남기게 될 백색 외성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태양은 수소를 뭉쳐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뭉쳐서 탄소 찌꺼기까지 만들고 죽을 거예요. 따라서 태양이 만들게 될 백색 외성의 상태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로 압축된 아주 고농축 탄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구에서도 땅 속에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노출된 탄소가 만들어지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죽고 남기는 백색 외성은 사실상 다이아몬드 별일 거예요.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별이죠. 방금까지 소개드린 건 태양 정도로 그다지 무겁지 않은 별이었다면 이번엔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이 죽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한번 핵융합이 멈추면 재료가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대로 엔진이 멈춥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별들은 한번 핵융합이 멈춰도 워낙에 뚱뚱하다 보니까 그 막대한 중력으로 내부 온도를 엄청 높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점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진화가 가능하냐면 일단 처음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를 갖고 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소를 뭉쳐서 중심부에 헬륨 찌꺼기를 쌓아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헬륨을 뭉쳐서 탄소 찌꺼기를 쌓아두고 또 이걸 뭉쳐서 산소 찌꺼기를 쌓아두고 또 뭉쳐서 네온을 만들고 마그네슘을 만들고 규소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찌꺼기가 가라앉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고 나면 이젠 더 이상 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철 찌꺼기가 남게 되면 아무리 중력으로 짓이겨도 이젠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별은 핵융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핵융합이 작동하고 있었을 땐 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과 내부에서 바깥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융합이 멈추게 되면 바깥으로 별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별은 바깥 껍질부터 내부까지 한꺼번에 중력 붕괴를 하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수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정역학 평형이 붕괴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던 별 껍질층은 사실상 거의 자유낙하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별 중심부 바닥을 꽝 찍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바깥으로 빠르게 반동이 되어서 튀어날아가게 되죠. 그 튀어날아가는 과정을 보는 게 우리가 바로 보는 별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게 되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가 초신성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실 현장에서 초신성이 터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제 손에 농구공이 있고 테니스공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공이 더 무거운 공이죠? 농구공이 더 무거운 공이죠. 얘가 더 가벼운 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 무거운 별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있고 그 외곽으로 갈수록 비교적 가벼운 물질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던 별이 순식간에 중력 붕괴를 한다는 건 위쪽에 얹어진 가벼운 물질과 아래쪽에 놓여있는 무거운 물질이 한꺼번에 와르르 자유낙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가벼운 물질만 떨어뜨리면 그냥 평범하게 튀어오르고요. 무거운 물질만 떨어뜨리면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튀어오릅니다. 자, 그런데 무거운 물질 위에 가벼운 물질을 올려놓고 한번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높이 튀어 올라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농구공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가벼운 그 위쪽에 얹어진 그 물질로 전달되면서 테니스 공은 엄청 높이 날아가요. 아마 방금 눈썰미가 좋으셨다면 테니스 공은 엄청 높이 올라갔지만 정작 얘는 별로 튀어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겹겹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물질이 아주 빠르게 탄성 충돌하듯이 바깥으로 빵 튀어날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극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별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다양한 무거운 물질들, 중심에 차곡차곡 모았던 탄소, 철, 규소, 마그네슘 이런 다양한 그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다 토해놓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조금씩 우주에 보충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다양한 별들의 사이즈 비교한 영상 보여드리면서 조만간 터질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우주쇼 꼭 보고 싶지 않나요? 실제로 몇 년 전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에 굉장히 천문학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베텔기우스가 이상했어요. 지금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 찍은 베텔기우스의 사진인데요. 지금 화살표 별이 베텔기우스입니다. 눈에 띄게 어두워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 천문학자나 아니면 뭐 천체 사진가 같이 별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어두워졌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별 표면이 되게 비대칭하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 드디어 베텔기우스가 정말 곧 터지겠구나. 지금 되게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막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는 그런 폭발의 전조 현상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베텔기우스가 터지는 거를 보고 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텔기우스는 잠깐 불안정한 시기를 겪다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때 벌어진 건 어떤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냐면 워낙에 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방으로 자신의 물질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별이 토해낸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식으면서 먼지 구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 구름이 우연히 지구 쪽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우리 시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별빛이 좀 어두워져 보였던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베텔기우스는 아직은 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텔기우스가 정말 당장 다음 주에 터진다 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시뮬레이션 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국 하늘을 배경으로 오리온 자리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 몸짱의 역삼각형 사냥꾼의 몸매가 보이고 역삼각형 몸매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빛나는 이 별이 베텔기우스입니다. 참고로 베텔기우스라는 별의 이름 자체가 겨드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했다면 겨별 같은 뜻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텔기우스가 우리 지구에서 한 600~7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놓여있는 초신성 후보별이에요. 만약에 정말 터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터져준다면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최대 밝기 반달 정도까지로 보일 거고요. 당연히 망원경 없어도 누구나 다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멋진 우주쇼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꽤 밝은 그 밝기로 보름 정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낮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천문학자들이 하루빨리 베텔기우스가 터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베틀기우스는 조만간 터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천문학자가 이야기하는 조만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농담 삼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문학에서의 조만간이란 조년과 만년의 사이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베텔기우스의 현재 상태를 관측을 해서 이 별의 남은 수명을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년에서 80만 년 정도 남은 걸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오차가 100만 년이에요. 그래서 운 좋으면 진짜 내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운 안 좋으면 꽉꽉 채워서 한 200만 년 있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굳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룩백 타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틀기우스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6, 7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베틀기우스의 모습은 6, 700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나의 머리 위에 지금 지구의 하늘에서 터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6, 700년 전에 터졌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별까지 거리가 6, 700광년이니까 만약에 실제로는 100년 전에 터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 별의 폭발을 100년 뒤에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이미 터졌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베텔기우스를 보고 있지만 이 별은 없어진 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6, 700광년 거리로 뿅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방금 전까지 지구의 하늘에서 보였던 그 별이 막상 가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진 별의 잔상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린 지금 베텔기우스 보면서 와 예쁘다 하고 있지만 훗 그건 제 잔상입니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지는 앞으로 더 수백 년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배웠던 별들의 진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재밌게도 모든 별들은 다 가스 구름 속에서 탄생해서 다시 쭉 돌고 돌아 가스 구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별들은 질량이 조금 가벼워서 우리 태양처럼 천천히 수억 년 동안 빛나다가 마지막에 작은 폭발을 남기고 작은 가스 잔해를 남길 수가 있겠죠. 또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들은 엄청 빠르게 폭발적으로 진화하면서 마지막 순간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남기게 되고 다시 별 먼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그들이 만들어지는 탄생지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무덤이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 똑같이 먼지 구름에서 만들어지고요. 돌고 돌아 먼지 구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별들은 그들의 요람과 무덤이 곧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덤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죽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모든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성분들을 보충받고 화학적으로 더 비옥하고 풍성한 우주로 변해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우주가 빵 하고 만들어진 빅뱅 직후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 원소 주기율표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주 주기율표는 꼴랑 이거였을 겁니다. 75%의 수소, 25%의 헬륨,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가 순수하게 빅뱅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헬륨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아무리 우주가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130억 년 동안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이 수소와 헬륨을 뭉쳐서 첫 번째 세대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 별들이 중심에서 수소와 헬륨을 또 뭉쳐서 다양한 원소를 만들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 별의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에 흩뿌리고, 또 그렇게 뿌려진 재료를 다시 찔끔찔끔 모아서 다음 세대 별들을 또 만들고, 그 별들이 더 다양해진 재료를 가지고 또 진화를 쭉 해나가고 다시 더 다양한 재료를 우주 공간에 남기고, 이런 과정을 쭉 반복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원래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좀 더 다양한 성분들이 지금 우주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금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치 화학적으로 척박했던 땅에 비료를 뿌려서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주를 화학적으로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의 화학적인 비옥화, 케미컬 에니치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주기율표가 꼴랑 이거였지만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꼴랑 이겁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극미량이긴 하지만 원래 없던 애들이 생기긴 했죠. 철, 탄소, 마그네슘, 규소, 질소 이런 다양한 것들 다 모아봤자 아직 여전히 우주 전체 질량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극미량에 해당하는 재료들이 지난 138억 년 동안 쌓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 지구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만들고 남은 재료가 또 모여서 지구의 생명체가 되었을 거고요.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 나의 천문학적인 기원, 내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 내 몸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의 실제 발원지, 첫 원산지가 대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원소는 다 수십억 년 전 어떤 이름 모를 별 중심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속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얘가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 어디에서 처음 존재했는지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 어떤 별 중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재료가 수십억 년을 흘러서 지금 내 몸속으로 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따지고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은 서울에서 청주까지 2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138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별들의 진화의 산물이고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별들의 진화가 남긴 찌꺼기로 이루어진 별에서 온 그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 새로운 동료, 친구, 가족들 모두 다 매번, 매 순간이 다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이루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순간,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칼 세건의 목소리를 잠깐 빌려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칼 세건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이 수십억 년간 존재했던 별들의 그 진화의 산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우주의 진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고사리 같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별 먼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별 먼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천문학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주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는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문학을 할 줄 아는 똑똑한 인간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인 우주의 고생을 알아주는 그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천문학이 우리의 기원을 깨달아가고 우주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심지어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있기도 한참 전에 여기 어디선가 빛나고 있었을 어떤 초신성의 잔해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통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한두 개 정도의 공통 조상, 공통 초신성 조상님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별 성자를 대신 써서 모두 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동성동본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수십만 년 앞서서 지구에 존재했던 원시 인류도 그렇고요. 또 우리보다 한참 있다가 지구에 나타나게 될 후손들도 똑같아요.
결국에 그들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고 그들을 만들게 될 재료들은 다 똑같은 초신성의 재료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이 지구 안에 갇혀 살아가는 한 영원히 동성동분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에 나라고 하는 100년 남짓밖에 못 사는 우주 하루살이는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한번 탄생한 이래로 우주가 망할 때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는 영원불면의 존재로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나는 언젠가 사라질 거고 지구도 언젠가 태양에 잡아먹혀서 사라질 거고 심지어 태양조차 빵 터져서 없어지겠지만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던 물질들은 결국에 다시 우주 공간의 먼지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또 한참 먼 미래가 되면 그것들조차 다시 모여서 또 다른 별과 또 다른 행성과 심지어 또 다른 미래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한때 머물고 있던 원소들 중에 일부는 수십억 년 뒤에 어떤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 몸속에 또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이 우주가 망할 때까지 함께 영원불멸하는 그런 존재란 점에서 또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과 내가 결국에 똑같은 존재, 앞선 우주를 비추고 있던 별이 남긴 그 유훈으로부터 물려받은 존재란 점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지난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 공정 결과구나. 따끈따끈한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우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체가 그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르면 물체가 가속이 되면 가속이 될수록 질량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효과를 그대로 쭉 따라갔을 때 만약에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무거워지게 되면 질량은 무한해져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 법칙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일단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엄청나게 질량이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근데 질량이 무한해져 가지고 움직인다? 이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에서 우주먼지 영상 잠깐 막 몇 개 보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영상들을 만드시고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직 너무 영세한 채널이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는 게 제가 저와 제 고양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생업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매일 같이 하는 일이고 이왕이면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저는 은하를 연구하니까 이왕이면 은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선별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좀 제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일반 시청자로서 다른 국내외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과학 컨텐츠를 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냐면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닌 컨텐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UFO, 미스터리, 심해 외계 생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으로 연구할 가치도 없고 과학자들이 고민도 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자극적이고 되게 재밌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만 소비가 되면 바깥에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자한테 시간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천문학자한테 UFO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학회에 가면 시간여행 연구하고 UFO 연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저희는 별 연구하고 은하 연구해요.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우주 팽창이 얼마나 빠른지 가지고 그 1km/s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정적인 주제에 편승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보다 실제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뭘 하는지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컨텐츠가 아니라 관심사를 실제 과학적으로 돌려놓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는 되게 과분한 욕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여전히 열심히 바둥거리고 있긴 한데 아직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주제 선정 과정에서 나름의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약간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